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최근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고에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 정비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응급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방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 관계자분들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응급실 이송을 막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셨고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시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료교실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한 고등학생이 사망한 뒤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반복된 응급실 관련 사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생명은 다른 걸 떠나서 무조건 일단 살리고 나서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다 차도 생명 1차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시간 여유 가지고 우리 병원 안 되겠다 뭐 옮기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든 그건 잘못됐다 봐요. 응급차 기사가 병원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법률로 하자. 근데 병원에서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법안이 조금 제정이 되면은 뺑뺑이도 덜 돌겠죠. 구급대원이 어느 병원에 어떤 시설이 있고 그런 건 주변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급한 그 유급 환자들이니까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그런 체계 문제가 있고 미비점이 있다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좀 토론을 해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응급실에 아픈 분들이 가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도는 사건이 반복되는 건지 정부 차원이라던가 의료계 차원에서 좀 조직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원초적으로는 일단 응급의학과 쪽으로 뭔가 의대생분들의 수요가 몰리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를 좀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기피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좀 개선을 하고 뭐 병상 수라던가 의사분들의 수를 늘려서 대응을 할지를 먼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응급실 뺑뺑이 공식 용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송되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 응급실 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자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반복되는 응급실 관련 사고, 먼저 김윤 의원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앞단에서는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은 다음에 이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일 때 그 환자를 수술할 저희가 배후 진료 또는 최종 진료과 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내과 의사 이런 의사들이 부족해서 병원이
그런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예상되는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과에 전문의가 없으면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최종 치료 배후 진료를 하는 중증 환자를 보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전문의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정재훈 교수께서는요? 네, 일단 저희 전문가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동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바구니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처럼 환자가 뱅글뱅글 돈다라는 현상이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램핑이라고 해서 응급실 입구를 저희가 램프라고 하잖아요. 램프 앞을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호주에서는 램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주요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길 위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응급실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수용된 채로 접수만 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예.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체적으로 연결하느냐. 환자와 또 병원을 그리고 또 구급 이송되어야 되는 환자와 병원의 어떤 상충되는 상황을 잘 조율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데 이경원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먼저 응급의료 이용에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불편 끼쳐드린 응급의료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러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정부나 의사 또는 뭐 소방과 의사, 국회와 의사 간의 대립 구도로 진행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합심해서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차츰 더 토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율하고 또 의견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교수께요. 부산 고교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무려 14군데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모두 거부당했고 1시간 20분 만에 병원이 연결됐지만 심정지 상태가 그대로 계속돼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네,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부산에서 아침 6시 정도에 고교생이 학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경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신고를 하셨고 이제 119가 도착을 해서 이송할 병원을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송할 병원에 대해서 수용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견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신경과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소아과 의사도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소아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새벽 6시에 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송될 곳을 이제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되었는데 사실 이분이 경련이라기보다는 그저 이전에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외상 때문에 경련을 했다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급 때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서는 최후의 수용 가능한 진료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경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디라도 좀 응급처치를 할 데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이경원 이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의사단체와 또 구급대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이 초기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학회 공보이사로서 최초 보도하신 매체 기자님과도 직접 연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 그리고 수용하신 병원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과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족들께서도 사건 발생 당시에 부검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또 관련 보도가 되자 보도 자제를 요청하신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 대해서 우선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추락에 의한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었고요. 경련 중이었는데 의식이 있었다는 최초 보도의 기사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경련이었을까요? 119 구급대원의 현장 평가와 전문 응급처치, 특히 전문 응급처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급 지도사에 의해서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예. 또 고등학생인데 소아신경과 진료 불가로 대학병원들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것을 몰아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김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황을 보면은 아주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났던 어쨌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네네. 테고 구급대원들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만큼의 의료 지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건 전달할 수 있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14군데 병원이 모두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1시간 20분 만에 연결된 또 병원도 있거든요. 여기를 왜 1순위로 연결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이제 네. 정재훈 교수님이 외국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국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20번 이상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 병원을 찾기 위해서 경우가 한 1,200건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엔 선진국적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외국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발견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구급대원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 환자의 혈압, 호흡, 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소위 프리케이터스라고 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 도구에 예를 들면 1, 2등급에 해당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 4, 5등급에 해당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식으로 이송하도록 그 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이송하는 게 구급대원의 역할이지 경련이 있는데 그게 뇌출혈로 인한 경련인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경련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구급대원의 역할도 아니고 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의상 상태가 나쁘고 경련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근처에 있는 큰 병원, 예를 들면 권역응급의료센터급으로 이송돼야 되는 환자였는데 예. 병원에서 소아신경과 경련을 치료해야 되는 신경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한 것은 그 환자를 직접 보고 어떤 치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병원에서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사전적인 의무, 환자 평가하고 환자 살려놓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무를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하고 제가 이경훈 이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김현대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일단 병원이 확인을 해야지 구급대원이 어떻게 그런 진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 상황을 지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이제 법령 체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인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의정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정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실 이용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황이 안 좋았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국은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는 보내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병실로 진입하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을 이제 응급실 뺑뺑이에 대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방문 환자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병원 앞에서 대기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달에 5,500시간 정도를 이제 구급차에서 환자들이 좀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총 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올해가 역대 가장 심각하게 그런 응급실 지연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것은 이게 제도에 따라서 결국 저는 이게 교통 정체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든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급실의 수용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럼 응급실에서 너무 많은 환자가 체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것을 사전 단계에서 고르게 되면 구급차 안에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예, 부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 사건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의원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진단하는 직역은 아닙니다. 현장 평가, 환자를 현장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지역에서 중증외상 환자 수용 처치를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 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진단하고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급대원들에게 진단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환자 평가의 문제 그리고 직접 의료지도 받아서 전문 응급 처치를 하였는가의 문제 이것은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응급의료 선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교육하고 많은 투자해서 우리나라 119 구급대 수준도 많이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절대 뭐 소방을 비난하거나 구급대원들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살펴보아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병원의 잘못인 것처럼 몰고 간다. 부산 지역 응급학생들이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 비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한에서 자꾸 저는 조금 더 깊게 우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했으면 좋겠고 네. 이 사건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몰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말씀 김윤호 마무리하고 제가 김윤호 예. 의원님으로 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1,200건. 자, 우리 평시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건 중복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000만 건 코로나 때 한 800만 건 정도 됐고요. 의정 사태 때 한 600만 건 정도로 응급실 이용하셨습니다. 예. 그 중에 소방이 건수가 많을 때는 뭐 18%다가 이제 건수가 적어지니까 뭐 지금 최고 뭐 23%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대략 20%라 치고 20%가 어떤 수치인가요? 그 응급실 이용 환자의 예. 1,000만 건 중에 대략 20%를 소방이 이송합니다. 소방이 이송한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1,200건 제가 퍼센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례도 중요하고 뭐 뒤에 토론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례 분석하고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동의하지만 1,200건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가 잘못됐다. 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하겠지만 그 1,200원 때문에 이건 다 잘못됐다. 이걸 바꾸자. 저는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0건의 문제가 지적된 부분만 가지고 전체의 시스템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인데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있었던 1,200건의 그 20건 이상의 전화를 해서 환자를 보낼 병원을 찾아야 했던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그게 전체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숫자를 1,200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소방하고 협력해서 실제 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송 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러면 아마 그 실제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가 아마 나오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재훈 교수님께서 그 외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뭐 비교하기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응급의료의 원칙 그러니까 환자를 현장에서 평가해서 현장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정해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현상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은 여러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싶습니다. 그럼 이경원 이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실 네, 뭐 아까 우리 이경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뭐 확인이 안 됐는데 예. 병원을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보다 그 구체적인 조사가 되면 그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제가 그 드렸던 말씀은 그 외상에 의해서 머리에 아마 출혈이 있거나 해서 생긴 경련일 텐데 그 문제를 단순한 경련이라고 구급대원이 판단한 것이 오류다, 구급대원의 오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급대원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구급대원이 예. 진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가 그냥 단순한 경련인지 아니면 추락해서 머리 안에 출혈이 있어서 생긴 경련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병원과 의사의 역할이다라는 예.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점은 뭐 구급대원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이경원 이사께 궁금한 것은 이경원 이사께서도 의사이신 거죠? 아, 그럼요. 자, 세 분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 환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절박할 텐데 이 부분입니다. 20번이나 이 각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도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 정말 이 응급 환자를 수용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별로 응급 환자를 좀 꺼리는 상황, 또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상황. 이게 작동을 한 겁니까? 이경원 이사께서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저도 26년째 응급학과 전문의로서 지금 진료하고 있고 지금 또 밤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 사례에서도 14번 전화했다. 심정자 돼서야 뭐 받아줬다.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매번 보도가 또 그렇게 나오고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구급대원의 현장에서 환자 평가에 부적절한 게 있었는지 병원에서 수용에 정당한 수용 거부 사유였는지 이런 것들 사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전 사례에서 재판까지 가서 또 재판부에서도 어떤 병원은 승소하고 어떤 병원은 패소하고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실 지금 사실 연합뉴스하고 다음 날 조선일보 후속 보도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토론도 이 사건에 자꾸 들어가서 누가 맞니 누가 오니 이러면 토론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지금 충분히 김윤호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EMS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점점 우리 EMS 체계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에서도 병원에서 사전 수용을 못한다 띄워놓죠. 그렇지만 구급대에서 전화해서 확인하지 법안에처럼 사전 수용 능력을 수용 능력 확인을 삭제하자. 이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경원 이사께서 말씀하신 EMS는 이머전시 시스템 바로 응급 예. 시스템인데 이 이제 부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재훈 교수께 여쭤볼게요. 코로나 이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코로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제 또 의정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나 이렇게 응급의학 의료실에
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진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주요 원인으로 봐야 됩니까? 네, 뭐 이경원 교수님 계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예. 저도 이제 인턴 때는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도 열심히 보내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응급실 인턴으로 있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 너무나 과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뺑뺑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9가 밀고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무조건 환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응급실이 주치자, 그다음에 경증 환자, 그리고 제대로 판단 안 되는 환자들로 너무나 과밀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확인을 하자 이런 흐름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 원래는 사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시기에는 발열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는 서로 감염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급실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되기 시작한 응급실 수용 능력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이 의정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또는 이제 필수 의료의 인력 부족 같은 것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저는 지금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연장이긴 한데요. 환자는 항상 일정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면 환자는 무조건 어딘가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맥락을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용될 수 있는 병목 현상이 없도록 정말 이것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김은호 의원님, 네. 이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네, 내용 좀 네.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에서 18세 이상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의료 문제가 뭐냐, 의료 개혁의 과제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1, 2, 3순위 모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그 답변하신 분들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경험하신 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응답자 5명 중에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예. 80% 가까운 응답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는 그런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국감 기간에 실시했다면 지난 10월 달에 실시한 조사인가요? 네, 지난 10월에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김윤호 의원실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건 CNI에 의뢰를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한번 더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원 이사님, 체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봤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응급실 과밀화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떼기 시장이다 이런 표현했고 뭐 김윤 의원님도 참 많은 이제 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막 발전이 있었고 이제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건 사라졌습니다. 법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가 등으로 통해서 개선이 되었죠. 자, 지금은 응급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인력들 시설 장비들이 당시에 부족해서 그랬는데 점점 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우리 또 건강보험 하에서 여러 가지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게 응급실 이용이 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력, 시설 자원, 응급의료 자원이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여론조사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이용의 불편이나 불만을 모두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로 치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사례가 지금처럼 한 건만 나도 이렇게 대서특필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당연히 개선해야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면서 응급실 이 뺑뺑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그러나 너무 그것을 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저는 존중하고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 환자들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계속해서 돌리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병원 잘못이다 의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를 따지고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병원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구급대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자는 점인 것을 좀 먼저 확인 말씀드리고요.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내가 뭐 오래 기다렸다 불편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답하실 때 그거 응급실 뺑뺑이다 이렇게 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급성 맹장염이다. 진단 받았습니다. 작은 의원에서 초음파 보고 진단했는데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해서 끊어서 상급 종합병원 와서 수술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 2차 종합병원에 가시오. 환자들이 정말 응급실 뺑뺑이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합니다. 정상적인 전원조차 점점 그런 풍조가 이 국민들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자꾸 응급실 뺑뺑이 이러니까 이분들이 점점 더 응급의료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자기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오늘 그런 토론에서 사례가 응급실 뺑뺑이라고 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걸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겠죠. 알겠습니다. 예외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뺑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 정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급대원이 또는 환자 가족이 전화를 했던 바로 그 병원에 응급실로 못 가면 그것도 상당히 불만으로 또 체감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이제 부산의 응급 의료진들도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 응급 진료 가능 기간이 부산의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드러나는 문제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필수의료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진료가 가능해야 되는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필수의료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4명의 전문의 선생님이 24시간 당직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한 분의 전문의 선생님이 그 기관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8명의 전문의가 그 기관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항상 응급실에는 2분의 전문의가 계시는 셈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는 수용 연계가 엄청난 차이를 의미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권역센터라든지 지역센터 같은 체계들은 잡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권역센터라고 하는 것이 권역의 모든 일을 책임질 만큼 크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권역의 모든 일을 책임질 만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10군데 정도 전화를 했을 때도 여기에 가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라는 최종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최종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을 하는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또는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게 또 5대 빅 병원 이런 걸 우리가 또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아까 이경원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응급 의료와 관련된 인력과 또 시설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김인호 의원께 여쭤봅니다. 네. 자, 법안을 내셨거든요. 네, 네. 이 법안의 내용과 취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 저는 100% 동의하고요. 예. 그 중증 환자의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치료,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 병원들이 아까 이제 부산 사례를 보면 소아신경과가 없어요. 이러고 그 환자를 우리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선진국의 응급의료 체계 또는 응급의료의 교과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경련이 있는 환자다. 그러면 그 의식 상태나 증상을 보고 이게 중증도가 높으면 큰 병원에서 일단 환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환자를 살려놓고 예. 두 번째는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면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자면 다른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인데 예.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들이 소위 그 최종 치료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환자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전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안 되면 환자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환자를 최초에 받은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니 환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의료 사고나 소송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환자를 안 받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겉에서는 환자를 수용 거부하는 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병원 간 전원 죄송합니다. 중증 환자에서의 병원 간 전원이 이루어지고 최종 치료를 할 전문의가 풍부하게 있어서 네. 어느 병원에서든지 전화만 하면 중증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급 병원이 생겨야 앞단에서 최종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우려해서 환자의 수용 네. 거부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치료 배후 진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일단 받아서 생명은 살려놓고 봐서 응급처치를 하면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각 전문 의료 분야별로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교통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자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는 이 김윤 의원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원 이사님? 예, 예. 지금 참 그냥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저 말씀이.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EMS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지침에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가라. 그게 아니고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조형 촬영 술과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송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EMS 구급대원들을 교육 훈련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2유도 심전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다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놓고 해결하자. 예, 물론 뭐 백령도 이런 데 도서도 있습니다. 이제 교고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인구의 대부분이 사는 우리나라 도시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병원들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또 인근에 그런 진료 능력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런 EMS의 발전 체계를 그냥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 평가 능력, 전문응급 처치 능력을 우리가 많이 향상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의료 지침과 그 역행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 교수께 잠깐 짧게 여쭤보고 김인호 의원님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경훈 이사님 말씀대로 김인호 의원님은 어떻게든 환자를 어느 병원에서든 응급실에서 받아서 살려놓고 각 진료 분야별로 최종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전문 분야별로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인데 지금 이경훈 이사께서는 지금 응급의학의 발전 단계로 보면은 그래도 이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분야별로
응급의료센터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부분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구급대원이나 이송 상태에서 그 적합한 병원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병원에서 선뜻 그래 그럼 우리 병원으로 오시오라는 게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네, 저는 이 논란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여러 법령들이 발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 구급대의 책임을 더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응급실에서의 책임을 더 크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김윤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서도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발전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런 환자들을 전원하고 이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간에 체계가 있어야 되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간에 응급 환자의 전원이나 이제 이송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법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1339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1339라고 하는 시스템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간에서 전원을 통제를 하면서 응급실을 알아봐 주든지 아니면 전원 같은 것들을 중개해 주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시스템이 완결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병원 간의 정보 교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119로 통합이 되면서 그 체계가 사라지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한쪽으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보다는 이런 중간에서 응급의료의 상황들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들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법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좀 관련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2부에서 다룰 테니까요. 김현희 의원님께서 지금 이 발의한 법안 내용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네. 10월 26일에 네. 지난달 26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하고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법은 구급대원과 병원의 응급의료진 간의 한 라인을 확보하는 하도록 하는 법이고요. 예. 이제 일부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한 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지만 또 일부 병원에서는 한 라인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그 문제 해결을 하자고 하는 법이고요. 제가 발의한 법은 그 응급실의 배후 진료, 응급실 전담 전문의의 인력을 늘리고 대신 현재 그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해서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는데 예. 그 못 받겠다고 하는 방식이 구급대원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해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으니 정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미리 상황센터에 우리는 환자 못 받아요라고 정보를 전달해 놓으면 그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이송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예, 비슷한 아까 이야기를 또 이경원 이사께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이걸 좁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경원 이사님께서 급성심급 경색 환자는 그 급성심급 경색 환자에서 그 스텐트라고 하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지 가까운 병원으로 무조건 데리고 간다고 환자한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10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서 그 중증도에 맞게 환자를 이송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성심급경색을 병원 전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까 구급대원들이 심전도 찍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전도를 찍는 그 구급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슴에 있는 통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환자가 심근경색 환자인지 아닌 환자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통이 있는 환자 중에서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인 환자는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통이 있다고 해서 심근경색을 의심해서 심근경색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아까 이경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로 넘쳐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환자가 급성심근경색 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단하고 예. 진단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환자면 최종 치료를 하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전제하는 것 자체는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전 현실에 맞지 않는 과정이다. 구급차나 구급대원이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것이 어떤 병원인지를 파악하면은 환자의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평가하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 알겠습니다. 네. 이건 이사님. 우리 김윤 의원님께서 우리 119 구급대원들의 현재 역량을 상당히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지침도 그렇고요. 흉통 환자에서 3U도 집계돼 이제는 12리드까지 12U도 심지어 병원에서 찍는 거 똑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티 봤는데 정말 뭐 의학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투술 AVF ST 엘리베이션 환자 딱 정말 노티한 구급대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급 역량을 아직도 예전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침이 관련 그런 지침이 환자도 있고 아닌 환자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이경원 그 지사 상황에 나눠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또 흉통 환자 3유도라도 다 붙입니다. 12유도 넘는 구급차 물론 있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점점 우리 구급대 역량 향상되고 있고요. 구급대원들의 현장 평가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와 인정하시고 바라봐야지. 자꾸 그 전에 말씀을 네.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금. 예. 이 정상에 대한 파악에 대한 부분이 두 분의 의견차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네, 네. 맞는 조치가 그러니까 또 제가 이루어져야 드리는 된다고 말씀은 봅니다. 네. 지금 이경원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던 게 제 발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급차가 흉통이 있는 환자에서 현재 심전도를 다 찍어서 정확하게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급 차량에서 구급 대원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정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정재훈 교수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19 구조 구급법 개정안도 이제 행정안전위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요거는 조금 좀 많이 나아간 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의하신 법안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고지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예. 지금 발의된 법안은 119 구급대에게 갈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 동안 발전시켜뒀던 시스템을 다시 또 10년 전으로 돌리자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구급차가 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데 아마 그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또 열띤 토론이 되고 있어서 2부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십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안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발의가 된 법이 있고 또 이 법이 또 언제 이제 통과가 돼서 법으로 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자, 소관 부처의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방청과 복지부의 차이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갈지 권한을 결정하는 이것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 소재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참 이 응급의료라는 것이 참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급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와 이제 응급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를 밀고 들어오게 하면 응급실이 과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있어서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구급차에서 너무나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결을 찾기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조금 변질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사례들마다 결국 누가 잘못을 했냐, 범인을 찾는 거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복지부와 소방청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한쪽의 일방으로만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중간에 네. 좀 그 역할을 네. 구급 대원들도 병원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담당하게 되면 그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이 응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지금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간에서 이른바 구급 상황 관리센터가 있어서 양쪽을 좀 병원과 구급 대원, 이송 차량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지금 그 신고 전화를 받고 환자가 이송할 병원을 정해주거나 병원 전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청 산하에 있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예.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하에 광역 응급의료 상황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이 그 일부 환자 이송에 있어서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복지부 산하 기관은 병원 간의 전원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두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소방청과 복지부 간에 좀 이견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고,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여러 오랫동안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서 양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외국에서는 이 소방과 뭐 복지부 또는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비슷한 역할들을 담당할 때 우리처럼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응급 환자의 이송한 케이스들을 놓고 병원의 응급의료진과 119의 구급대가 일종의 사례회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뭘 개선할 수 있고, 구급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개선 방안을 응급 환자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갈등이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두 기관이 이 자기 역할만 하다 보니 그게 갈등이 생기고, 그게 상층부로 가면 일종의 조직의 어떤 논리, 조직들 간의 어떤 알겠습니다.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재훈 교수님이나 김현우 의원께서 나왔던 공통적인 의견은 구급대원은 정말 일일이 이 전화 다 걸어서 찾아야 될 필요가 없고, 다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나 기관이 있어서 어떤 병원에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구급차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병원은 병원대로 이걸 이송해 와야 되는 구급 차량에다 알려주고, 구급 차량은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까?
지금도 있고요. 예, 지금도 소방 각 지역별 소방본부에 119 상황관리센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또 각 병원의 병상 정보, 진료 가능 정보를 다 중앙센터에서 취합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뺑뺑이 다만- 같은 상황이 생기나요? 예, 다만 지금 이번에 김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도 그것을 그럼 현행화, 아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해서 불가 사전 수용 불가만 이렇게 띄우고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가자 이 안에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EMR EHR 연동한다 그래도 그것이 시설 장비는 그나마 좀 가능할지 모릅니다. 역시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다 정규 외래 수술 마취 하시는 중에 응급이 들어오고 그 안에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전담 인력을 둔다고 해서 그렇게 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자꾸 현장 구급대원들이 선정한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응급의료 선도국일수록 응급학 전문의에 한 직접 의료 지도, 질 관리가 굉장히 성숙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프로토콜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봐서 구급대원이 선정한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의료계 전문 장고에서도 냈지만 직접 취재해서 냈지만 다 확인합니다. 전산으로 다 확인하고요. 네. 그러나 가능한 병원에 전화해서 그리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다만 이제 우리 하시는 다 그럼 수용 불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구급상황관리센터도 있고 노력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전국 6개소에 있고 역시 응급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24시간 주야 당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구급대원들이 직권 선정하자 듣기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직권 선정했을 때 사실 지역으로 갈수록 중증급 환자 볼 수 있는 병원도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병원 앞에 가서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 능력 확인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하시지 않아 주시면 좋겠는 게 의사들이나 병원이 환자 안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자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인력시설 자원이 부족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점점 발전해왔는 것입니다. 자, 정정 교수님 말씀 여쭤보고 김인구 교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송되는 응급 차량과 또 응급실 상황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에 기능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김준 교수님의 지적은 양쪽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도 지금 문제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겁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유기적으로? 네, 유기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료 역량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유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의 지역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이 병원 자체의 수용 역량이 모자라다 보니 결국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 뺑뺑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능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기적인 체계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수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없으면 그 수용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지금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인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근데 법안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의 배치 조항도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정재훈 교수님도 응급실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4명 있는 것보다는 8명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용 능력이 커지지 않겠냐는 말씀이셨는데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질환 군별 전문의도 당직 체계에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단기간에 당장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발의할 때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목표를 정하고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을 병원이 추가로 확충하거나
또는 재배치해서 확보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 저희가 발의한 법이 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앞단에서 병원의 수용 거부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까지를 함께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인력을 병원이 채용하고 유지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를 대폭 올리고 응급의료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지 앞단만 병원의 책임만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그 우리 이경원 이사님께서 구급대원이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법에서 구급대원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센터가 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모든 구급 환자에 대해서 일일이 구급대원이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방식은 좀 이상한 방식이니 그런 문제를 그 사전 그러니까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면 사전에 미리 상황센터에 알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김윤 의원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고 인력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 후유증도 남아 있고 의료 정원도 지금 잘 안 될 수 있는 의대생 숫자도 정원하다가 지금 차단이 된 상태고 또 실제로 필수 의료인 응급의학과 쪽으로 그 인력들이 갈지 또 특히나 지방에는 갈지 이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린다는 게 무슨 이 보상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 참 여당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기금에서 또 많이 지원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응급의학회가 배출한 이 대한민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2,805명인데 사실 이제 작고 하신 분도 있고 휴직 은퇴 개원하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기관까지 다 합쳐도 2,097명 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2인 1조 근무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2인 1조 근무로 그냥 단순 그냥 제가 계산해도 4,980명 필요한데 지금 전공의가 응급의학과는 60%밖에 안 돌았습니다. 기존에 연차에 150명씩 6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 사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사실 우리 응급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지금 360여 명. 그래서 지금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셔도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 근무하면 되지 않나. 현재도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그러나 타 임상과 교수님들이 응급실 당직만 서고 있으면 정말 그 외래 입원 수술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점점 대학병원에서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면서 응급의학도 분명히 그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걸 법률로 하면 그것이 과연 작동이 가능한가. 저는 이런 데서 의구심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또 정재훈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제 개정되는 법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응급 의료진에 대한 상당히 좀 이 응급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형사 책임 감면 문제인데 응급 의료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을 하는 인식이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할 경우에 응급실 바깥의 위험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응급실 내에 의료 실수라든지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셈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아까 이경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 사태 이후로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에서는 가장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법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심하냐라는 걸 보면 건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를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안전망이나 보호망 없이 사법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제 전공의들이 이 전공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력적인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배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공제나 별도의 보험 도입조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만으로 충분하게 다 토론하기도 쉽지 않은데 끝으로 세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응급실 뺑뺑이 정말 절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조율을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들이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될까요? 김현우 의원님부터 1분 네. 내로 말씀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받는 시스템은 병원이 사전적으로 우리 응급환자 수용 어려워라고 하는 고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력을 확충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뭐 이경원 이사님이나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과 제도에 수용할지는 논의를 해 나가면서 저는 충분히 디테일을 알겠습니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응급실 뺑뺑이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이사님. 예, 응급실 뺑뺑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러나 이것을 감정에 자꾸 호소해서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결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도 정부도 국회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이며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세계적인 의학적 근거 있는 지침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급의 발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토론 나간다 하니까 정말 탁과 교수님들까지 이 얘기 좀 꼭 해달라. 최종 질환 당직 세운다. 야, 그거는 정말 못하겠다. 응급의학과는 어차피 응급실 선다고 숙명이죠. 사명이죠. 그럼 타 임상과 교수님도 굉장히 부족한데 사명감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당직 씌운다. 그거 굉장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지 우리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서. 알겠습니다. 정정 교수님. 네. 이제 논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할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비용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응급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들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을 서실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과의 전문의를 병원이 더 채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더 시간이 없어서요.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런 또 국리와 또 고민이라고 그렇게 또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